부산의 오래된 저택, 청해문화재단이 새겨진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정원의 동백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은 고요했지만 2층 침실에서만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혜숙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병마와의 긴 싸움 끝에 이제는 깊게 팬 주름과 야윈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불 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승아가 들어왔습니다. 48배 승아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나 20살에 이 집에 들어온 이후 그녀는 28년 동안 이 저택의 모든 것을 돌봐왔습니다. 살림부터 귀중한 문화재 관리까지 승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사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승아가 물잔을 건네자 혜숙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받는 대신 승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그 손에서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승아야. 목소리가 신락 같았습니다. 승아는 몸을 숙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비밀이 있는데.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야. 나이 많은 그분이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해 주렴. 승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혜숙은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합장은 내가 쓴 대로 청해색 장부, 서랍에. 사모님 무슨 말씀을. 승아야 고마웠다. 내 딸같이. 혜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승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해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숙의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승아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혜숙은 조용히 영면에 들었습니다. 승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큰 저택에는 자신만 남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청해색 장부, 어떤 남자, 그리고 합장이라는 말. 승아는 천천히 일어나 혜숙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택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떠나고 국화꽃과 백합 향기만이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승아는 검은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이 큰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최도연이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55의 그는 재단 이사이자 혜숙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는데 누나의 장례 직후임에도 차가운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야. 도연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재산 목록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승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국화차였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집안에 퍼지자 문득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아야, 차는 정성으로 우리는 거란다. 승아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가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승아 씨. 차 한잔하고 얘기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승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찻잔을 건네고 앉았습니다. 누나가 떠나기 전에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사모님께서 청회색 장부 얘기를. 장부요? 도연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승아는 서재에서 가져온 청회색 가죽 장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겉표지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사모님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죽의 질감이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승아가 장부를 펼치자 해숙의 단정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람은 사랑을 남기고 집은 기록을 남긴다라는 문장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쓰인 그 문장에서는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장들을 넘기니 저택 안의 문화재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자 항아리부터 근대기 서화까지 각각의 유래와 가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박물관이나 문화재단에 기증할지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이 장부를 빼앗듯 가져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중간 부분에 접힌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승아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좌표와 함께 합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대포 해안가 언덕, 북위 35도. 승아가 좌표를 읽어 내려가자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차를 마시며 목을 축였습니다. 이런 걸 언제 썼다는 겁니까? 누나가 마지막에 정신이 온전했는지부터 따져봐야겠군요. 사모님께서는 끝까지 맑으셨습니다. 이 장부도 작년 가을부터 꾸준히 정리하고 계셨어요. 제가 매일 밤 서재에서 글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승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기록을 남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승아 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누나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할 리가 없어요. 특히 합장 같은 건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죠.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 이건 가문의 재산입니다. 함부로 기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자 항아리 하나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누나가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쓴 걸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아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모님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정리한 소중한 기록을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부 속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사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회색 장부대로 하라고.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시면 따뜻한 밥을 대접하라고도. 어떤 남자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나이 많은 분이라고만. 그래서 그 말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말이냐는 겁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뭉치를 들며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일들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아 씨는 그동안 집안일 잘 돌봐주신 건 고맙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예요. 더 이상 승아 씨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도연이 현관으로 향하자 승아가 서둘러 뒤따라가며 불러 세웠습니다. 이사님. 네. 사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해바라기는 결국 빛을 찾아가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도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워낙 시적인 표현을 좋아하셔서 별 의미 없는 말일 겁니다. 그런 감상적인 것들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가더니 곧 조용해졌습니다. 승아는 혼자 남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마시던 찻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승아는 장부를 다시 가슴에 안고 펼쳤습니다. 해숙의 글씨 한자 한자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병중의 착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성스럽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장부 말미에는 사모님의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은 시간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내가 떠나도 이 마음은 남을 것이다. 승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모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올라가니 해숙이 늘 앉아있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승아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테이프 레코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푸른 등대라고 쓰인 원고 뭉치가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원고를 펼쳐보니 사모님의 젊은 시절 글씨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날렵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바닷가 마을의 등대지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는 1976년 10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빈 페이지만 이어졌습니다. 승아는 테이프 레코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볼까 했지만 무언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서재 창가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해바라기는 결국 빛을 찾아가더라. 사모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승아는 장부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모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찾아올 것이라던 사모님의 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저택에서 승아는 홀로 사모님의 마지막 부탁을 곱씹었습니다. 청해색 장부가 품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지,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월 초의 부산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승아는 여전히 그 큰 저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모님의 방을 정리하고 문화재들을 점검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며칠 전부터 변호사를 대동하고 저택을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겠다며 각종 서류들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승아는 그럴 때마다 청해색 장부를 더욱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승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간단히 할 생각이었지만 사모님이 늘 말씀하시던 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승아야, 혼자 먹는 밥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밥은 마음이란다. 무와 두부를 넣고 된장국을 끓이며 사모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승아는 손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습니다. 도연이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요.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우산을 든 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최혜숙 선생님 댁이 맞나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승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아, 그렇다면. 노인이 잠깐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규환입니다. 나이는 74시고요. 사실 해숙 선생님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승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올 것이라던 사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비가 와서 폐를 끼칠까봐.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이 많은 분이 찾아오시면 따뜻한 밥을 대접하라고. 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해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마지막 날 밤에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규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승아는 규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내공이 느껴지는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승아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상을 차렸습니다. 방금 끓인 된장국에 갓 지은 밥, 그리고 사모님이 담아놓으신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사모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성스런 밥상이네요. 고맙습니다. 규환이 두 손을 모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밥을 먹는 것처럼 소중히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어디 멀리서 오셨나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해숙 선생님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규환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의 연인이었던 사람의 동생입니다. 승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의 연인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형 이름은 김규민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였거든요. 형은 197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6년이요? 승아는 서재에서 본 푸른 등대 원고의 마지막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네. 그때 형과 해숙 선생님은 깊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대였고 가문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규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줄곧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해숙 선생님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형의 유품들을 간직하면서 언젠가는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규환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형이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편지와 녹음된 것들도 있어요. 해숙 선생님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규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이제 직접 전해드릴 수도 없고. 승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봉투를 제가. 네. 해숙 선생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분이시니까 당신께서 받아주시면 형도 기뻐할 겁니다. 규환이 봉투를 승아에게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숙 선생님께서 매년 3월 5일이면 창가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보셨나요? 승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모님은 매년 그날이면 서재 창가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특별히 조용히 지내시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형이 세상을 떠난 날이 3월 5일입니다. 아마 그분은 매년 그날이면 여기서 형을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해바라기처럼요. 해바라기는 결국 빛을 찾아가더라. 사모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 해숙 선생님은 평생을 형을 바라보며 사셨던 거죠. 규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래 머물러서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는 밥 잘 먹었습니다. 해숙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규환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그 봉투 안의 것들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특히 테이프가 있는데 그건 형이 마지막에 남긴 목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숙 선생님의 유언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규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 선생님이 남기신 뜻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도 그걸 바랄 거예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규환이 우산을 접으며 저택 정문을 나섰습니다. 승아는 문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의연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승아는 봉투를 들고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의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편지들과 작은 테이프 레코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젊은 시절의 사모님과 한 남자가 바닷가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웃는 모습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해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아는 이것들을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는 달랐습니다. 규환이 조심스럽게 다뤄달라고 한 그 테이프 말입니다. 승아는 서재 한편의 낡은 테이프 레코더에 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수가,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승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9년 전의 목소리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재에서 승아는 오래된 사랑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모님이 평생을 혼자 사셨는지, 왜 매년 3월 5일이면 바다를 바라보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김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멀리서 들리는 웅성거림과 사이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해수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혹시 이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내가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승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976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이 늘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세력들이. 나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급해진 목소리로 계속되었습니다. 해수가, 최도연이라는 사람을 조심해. 그가 이번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학교 내부의 정보를 흘렸고 우리 집회 장소까지 알려준 것도 그야. 당신 집안과의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승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그때부터 사모님과 규민의 관계를 방해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해수가, 절대 나를 원망하지는 마. 당신을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니까.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꼭 당신을 찾아갈 거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테이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경찰이다. 혜수가 시간이 없다. 당신만은 안전해야 해. 절대 나를 찾으려 하지 마. 그리고 기억해줘.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언덕에서 해바라기 밭에서 한 약속을 언젠가는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그곳에서 기다릴게. 녹음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승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젊은 사랑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다니. 승아는 규환이 함께 가져온 편지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사모님께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혜숙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내 손이 떨린다.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 당신 동생 도연이 이번 일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문의 체면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 그래도 그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그도 나름대로는 당신을 생각해서 한 일일 테니까. 만약 내가 이 어려움을 넘기지 못한다면 부디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라. 당신은 행복해야 해.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나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그 언덕에서 가끔 나를 떠올려줘.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바라본다고 했지. 나도 어디에 있든 당신을 바라볼 거야.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규민이. 승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모님이 왜 평생을 혼자 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매년 3월 5일이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셨는지도. 다음 날 아침 승아는 청회색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보니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특히 합장 장소에 좌표가 적힌 쪽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대포 해안가 언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 그곳이 사모님과 규민이 처음 만났던 해바라기 밭이 있는 언덕일 것입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아가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승아 씨, 어제 누군가 왔다던데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이웃집에서 봤다고 하네요. 나이 든 남자가 왔다가 갔다고. 누구였습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승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테이프에서 들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김규환이라는 분이셨어요. 사모님과 인연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김규환?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조의를 표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승아는 의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970년대 일들이요. 그때 사모님께 연인이 있었다는. 그만.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시절에 누나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있던데요. 증거요? 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증거를 봤다는 겁니까? 승아는 규환이 가져온 봉투와 테이프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랑 편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승아 씨,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누나의 유산 문제로 어수선한 지금 같은 때에.
도연이 승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온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즉시 제게 연락하세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모님께서 분명히 누나는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도연이 화를 내며 나가려 하자 승아가 불러 세웠습니다. 이사님, 19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습니까? 사모님의 원고가 그 해에 갑자기 끊어졌더라고요. 푸른 등대라는 소설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이 돌아서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승아 씨는 그냥 집안 정리나 잘하세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나가버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거칠게 들리더니 멀어져 갔습니다. 승아는 서재로 올라가 다시 테이프를 들어보았습니다. 규민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최도연이라는 사람을 조심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도연은 단순히 재산 때문에 유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아는 결심했습니다. 사모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그리고 규민과 사모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합장도 꼭 이루어내겠다고. 청회색 장부를 다시 펼치며 승아는 사모님의 글씨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각 문화재마다 적힌 기증처들, 그리고 합장 장소의 정확한 좌표까지, 이 모든 것이 사모님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승아는 규안이 남긴 명함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승아는 며칠 고민한 끝에 재단 법무팀의 남지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35의 지우는 실무에 능하고 정의감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평소 사모님도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승아도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승아 씨, 상황이 심각하네요. 지우가 청회색 장부와 규안이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택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 이사가 어제 법원에 유언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모님의 판단 능력 상실을 주장하면서요. 그럴 수가. 사모님께서는 끝까지 맑으셨는데. 승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차를 권하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해요. 다행히 사모님께서 작년 12월에 받으신 정신상태 평가 기록이 있어요. 인지능력 정상, 의사결정 능력 양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아요. 도연 이사 측에서는 김규환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연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남자라고 표현하면서요. 지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장부의 필적 감정은 이미 의뢰했고 각 문화재 기증처와의 사전 합의 공문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테이프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1976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어요. 지우가 전화를 끊고 승아를 보았습니다. 도연 이사가 재단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대요. 승아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승아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8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승아 씨.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후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승아는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미라를 만났습니다. 41살의 미라는 지역 호스피스 센터의 간호사로 사모님의 마지막 몇 개월을 함께 돌봐준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승아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승아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라 씨,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정신이 맑으셨잖아요? 그런데 도연 이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무슨 소리예요? 해숙 선생님은 임종 직전까지 누구보다 명료하셨어요. 저한테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미라가 승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증언할게요. 의료진으로서 정확히 기록해놨거든요. 정말요? 당연하죠. 해숙 선생님의 마지막 뜻이 무시당해서야 되겠어요? 미라의 따뜻한 말에 승아는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문화재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승아 씨,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가시죠.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재단 소유이고 사모님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아 씨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사모님의 유언이, 그 유언이 무효라니까요.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모든 걸 동결시켜야 합니다. 도연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승아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퇴거 통지서입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정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다니. 그날 밤 승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규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도연이 그런 수를 쓸 줄 알았어요. 규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승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제가 형의 유품을 더 찾았거든요. 병원 기록과 당시 신문 기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이 남긴 원본 카세트 테이프예요. 연쇄 보존을 위해 따로 보관해 둔 거였어요. 승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테이프에는 1976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도연의 개입 정황까지 구체적으로요. 내일 부산으로 내려갈게요. 다음 날 규환이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후와 함께 검토해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지후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부산대학교 학생 시위 관련 김규민 24 사고사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병원 기록에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 타살 의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 규환이 원본 카세트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에 녹음한 건데 도연이 정보를 넘긴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요. 학내 정치 세력과 연결된 가문의 압력, 그리고 그들이 형을 제거하려던 계획까지. 승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49년 전의 진실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니. 한편 도연 측에서도 필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단 직원 중 일부를 회유해서 승아가 사모님을 조종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재단의 오래된 직원들이 분노했습니다. 승아 씨만큼 해숙 선생님을 잘 모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님이 너무하십니다. 미라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의료진으로서 증언하겠어요. 해숙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혈압, 맥박,
인지능력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명문가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면서 여론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1976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도연의 변호사조차 포기를 권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특히 그 테이프 내용이 공개되면. 하지만 도연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내세우며 법정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승아는 매일 서재에서 사모님의 청회색 장부를 들여다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규환과 미라, 지우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릴게요. 승아는 매일 밤 사모님께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바다소리가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공방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승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승아는 혼자 서재에서 청회색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사모님의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 읽다가 장부 여백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해질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우리의 약속 장소. 좌표가 더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아는 스마트폰으로 이 좌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니 그곳에서는 정말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승아는 규환에게 연락했습니다. 규환 선생님, 혹시 그 언덕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세요? 아, 그곳이요. 형과 해숙 선생님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1973년 봄이었죠. 그때 그 언덕 일대에 해바라기 밭이 있었거든요. 규환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형이 자주 그 얘기를 했어요. 해바라기 밭에서 해숙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해바라기들 사이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분이 마치 천사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곳이 합장하기로 약속한 장소인가요? 네, 형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승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모님이 왜 그 장소를 합장지로 택하셨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아는 지후와 함께 그 언덕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다대포 방향으로 가면서 승아는 마음이 설렸습니다. 사모님과 규민이 반세기 전에 사랑을 나눈 그 장소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덕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해바라기 밭은 없었지만 넓은 초원과 함께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특히 해가 기울 무렵이라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지우도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승아는 이곳에서 젊은 사모님과 규민이 함께 시간을 보냈을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해바라기들 사이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을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 승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규환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승아 씨, 큰일입니다. 도연이 또 무슨 수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를 가짜로 만들려고.
그리고 형의 신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승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사모님의 유언 집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게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카드요? 형이 생전에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둔 물건들이 있어요. 저만 접근할 수 있는. 내일 서울에서 가져올게요. 다음날 규환이 가져온 것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김규민과 최혜숙의 편지들,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도연이 당시 학내 정치 세력과 주고받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형이? 승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이 위험을 느끼고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도연의 배신을 예상하고 증거들을 모아뒀던 거죠. 지우가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더니 크게 흥분했습니다. 이거면 승부가 납니다. 도연 이사의 당시 행적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연 측에서 승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단 재산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예요. 지우가 분노했습니다. 승아 씨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증언 능력을 없애려는 수작이에요. 승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다니. 괜찮습니다, 승아 씨. 미라가 위로했습니다. 저희가 모두 증명해 드릴게요. 승아 씨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분인지. 재단의 다른 직원들도 승아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도연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이사님이 너무하십니다. 승아 씨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다니. 해숙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여론도 점점 승아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28년간 성실히 봉사한 가정관리사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도연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 것입니다. 규환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1976년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최도연은 당시 학생의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문이 압력을 받아 재형과 해숙 선생님의 관계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규환의 증언은 차분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도연이 시위 계획을 미리 당국에 흘렸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 결과 형은. 규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형은 그날 밤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규환이 제시한 물증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특히 도연 본인의 필체로 쓰인 메모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승아는 혼자 저택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바다 쪽을 향해서요.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승아는 청회색 장부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사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5월의 부산은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원 앞 벚나무들이 연초록 잎을 티루며 새로운 계절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승아는 지후, 미라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작은 개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옆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각종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특히 1976년 사건과 관련된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혜숙 씨의 유언 효력 및 집행에 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계속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승아는 무의식 중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심리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피신청인 최혜숙 씨는 유언 작성 당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음이 의료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종합검진에서도 인지능력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아의 가슴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둘째, 청해색 장부의 필적 감정 결과 최혜숙 씨의 친필임이 확인되었으며 작성 시기도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초까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셋째, 신청인 측이 주장한 외부 압력에 의한 유언 작성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승아 씨는 28년간 성실하게 재단 업무를 수행해온 신뢰할 만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미라가 승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넷째, 김규환 씨가 제시한 1976년 관련 자료들의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도연 씨의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최혜숙 씨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따라서 유언 집행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신청인 최도연 씨는 피신청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 문화재 기증 및 합장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님, 도연이 벌떡 일어섰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언 집행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승아는 지후와 미라의 축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사모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승아는 규환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이 좋아할 거예요. 드디어 해숙 선생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규환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승아는 규환과 함께 다대포 언덕으로 갔습니다. 합장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름답네요. 승아가 감탄했습니다. 형과 해숙 선생님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 알겠어요. 규환도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자주 말했어요. 해가 질 때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리고 해숙 선생님과 함께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틀 후 합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단 직원들, 문화재 관련 인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들 최혜숙과 김규민의 오랜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아 함께해 주었습니다. 황혼 무렵
해가 바다 너머로 기울어가는 시간에 두 사람의 유골함이 나란히 묻혔습니다. 승아는 사모님의 유골함을 땅에 내려놓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 사랑하는 분과 함께 계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승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규환이 가져온 오래된 테이프 레코더에서 규민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혜수가, 해가 기울면 내가 있는 쪽을 봐. 나는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거야. 승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바라기는 결국 빛으로 간다. 사모님이 늘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 사모님은 평생을 규민을 그리워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빛에게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장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승아는 마지막까지 남아 묘지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밤이 깊어가자 승아도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재회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사모님의 유언에 따라 문화재들을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해색 장부에 적힌 대로 각 박물관과 문화재단에 소중한 유물들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사모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합장식이 끝난 지 2달이 지난 7월, 승아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유언에 따라 문화재들을 각 기관에 기증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청해색 장부에 적힌 목록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전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승아에게는 사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시립박물관에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와 근대기 서화 컬렉션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는 해양 관련 유물들을, 그리고 지역의 작은 문화재단들에도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나누어 기증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최혜숙의 기증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청해문화재단 로비에는 이제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혜숙 추모 기증 전시실이라는 명패와 함께 사모님이 청해색 장부 첫 장에 적었던 문장이 우아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남기고 집은 기록을 남긴다. 그 아래에는 기증된 문화재들의 목록과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 앞에 서서 최혜숙과 김규민의 사랑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승아는 로비를 정리하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의 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법정 패배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가 조용히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승아는 잠깐 긴장했지만 도연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승아 씨, 네, 이사님. 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도연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승아는 놀랐습니다. 도연이 사과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누나의 마지막 뜻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네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가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도연이 전시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1976년 그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젊은 혈기로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때문에 누나가 평생을 혼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아는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사모님도 이제 평화로우니까요. 이사님도 새 시작하세요. 사모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단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규환이 승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형이 1976년 그 해에 미리 써둔 편지예요. 저한테 맡기면서 언젠가 모든 일이 끝나면 해숙 선생님을 돌보는 분께 전해달라고 했던. 승아가 편지를 열어보니 김규민의 1976년 당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를 돌봐주실 분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해숙이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숙이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 것이겠고요. 해숙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셔서 그분이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해숙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누구든 그분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돌봐주신 분도 그분의 따뜻함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해숙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돌봐주신 분도 이제 당신만의 삶을 사셔야 해요. 해숙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1976년 2월 김규민. 승아는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규민이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써둔 편지였다니. 규환도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세요? 네,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까요. 형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고. 규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편지해요. 그리고 언덕에도 가끔 가보세요. 두 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꼭 그럴게요. 규환이 떠난 후 승아는 혼자 저택에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문화재들이 기증되고 합장도 끝나고 법적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유언은 완벽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승아는 28년 동안 가지고 다닌 저택의 열쇠 꾸러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재 열쇠, 창고 열쇠, 대문 열쇠.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열쇠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우가 찾아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승아 씨, 제가 아는 아카이브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문화재 기록 관리 전문가로요. 승아 씨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을 찾고 있거든요. 아카이브 연구소요? 네, 그리고 글쓰기도 해보세요. 승아 씨가 경험한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승아는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모님과 규민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승아의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모두 모여 승아를 배웅했습니다. 승아 씨 없는 재단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여긴 언제나 승아 씨 집이니까요. 미라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결말이에요. 해숙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승아는 혼자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28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공간들이었습니다. 거실, 부엌, 서재. 사모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승아는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어가 사모님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보였습니다. 사모님이 평생을 바라보셨던 그 바다가. 열쇠 꾸러미를 책상 위에 놓고
승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이제 제 길을 걸어가요. 그동안 정말 고마우셨어요. 승아는 저택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청해문화재단이라는 현판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28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아는 작은 해바라기 화분을 들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합장지 앞에 도착하니 작은 표지석이 반가웠습니다. 최혜숙 앤드 김규민, 영원한 사랑으로라고 새겨진 글씨가 석양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아는 해바라기 화분을 표지석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노란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분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진짜 옆자리시죠? 승아가 속삭이자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아카이브 연구소에서 문화재 기록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규민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어요. 해바라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승아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부산 시내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아카이브 연구소에서는 그녀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귀중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모님과 규민의 사랑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계세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모님이 평생 지키신 마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승아는 가방에서 작은 원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해바라기는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출간돼요. 사모님의 청해색 장부에서 시작해서 규민 선생님의 테이프까지 모든 기록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두 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승아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평생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던 그 노을이었으니까요. 사모님,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살아갈게요. 하지만 두 분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기록은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와 해바라기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승아는 그 바람 속에서 사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다, 승아야. 이제 내 행복을 찾으렴. 승아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니 해바라기가 석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해바라기는 빛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아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연구소에서 새로운 문화재 기록을 정리할 예정이고, 저녁에는 자신의 책 출간을 축하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후와 미라 그리고 규환도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과 규민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본 사람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승아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첫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과 규민이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함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8년 동안 한 곳에서만 살았던 승아에게 이 모든 변화는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승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기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기다림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해바라기는 결국 빛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